인간관계만큼 어려운 평생의 숙제가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 이유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인데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저자인 심리상담가 박상미님은 지난 10년간 연 300회 이상 전국의 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공감과 소통, 관계 회복에 대해 강의해 왔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등 언제나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관계의 단절이 아닌 소통과 연결을 더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영어, 수학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관계에 대한 기술을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자 박상미님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배우고 연습하면 배우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은 먼저 자유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 연습과 사람 때문에 힘든 이들의 구체적인 사연에 답을 제시하는 관계 상담소,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공감 대화법, 마지막으로 타인으로부터 단단하게 나를 지키는 마음 연습, 이렇게 총 3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상황별 대응법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관계 특급 처방전.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타인은 지옥일까? 한 남자와 2 여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창도 없고 항상 전등이 켜져 있으며 방문을 열지 못하는 호텔방입니다.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던 이 3사람은 잠도 못 자고 영원히 서로를 대면하며 한 공간에서 갇혀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밀폐된 방에서 말이죠. 하지만 신체에 고통을 주는 고문기구 하나 없으니 지옥의 환경치고는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각자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괴로워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군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었어요. 우리가 고문실에 관해 나눈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겠지요. 불, 유화, 초열지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 붉게 달군 쇠꼬챙이는 필요 없어요. 지옥은 타인이니까요. 프랑스 작가 장폴 사르트르가 1944년에 발표한 희곡 닫힌 방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연극을 본 사람들은 이 대사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나 봅니다. 이후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고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타인은 지옥이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문장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타인과 나 사이에 더 높은 담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1965년경 닫힌 방 레코드판 논평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늘 해로운 것이라고 믿어버릴 정도로 지옥은 타인이다 라는 말의 뜻이 왜곡되었다면서요. 지옥은 타인이다. 이 말은 타인과의 관계에 중독되면 항상 지옥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결함이 있는 경우 타인은 지옥일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을 알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이미 타인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한다. 우리는 타인의 판단을 통해 나를 판단한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늘 타인의 판단이 들어간다. 즉,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실제로 지옥에서 사는 셈이다. 세상에는 타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탓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단지 우리 모두에게는 타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늘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 중에 자신을 잘 챙기며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남에게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자주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동료, 후배, 상사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는 나.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 사람들 말 한마디 놓칠까봐 퇴근하고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나. 가족 눈치 보다가 결국 싫은 일을 도맡는 나. 타인의 잣대에 갇힌 나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평판에 집착하면 나의 개성과 매력은 성장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소외될까봐 불안해하지 말고 지혜롭게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 오히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눈치 보는 희생자, 분노하는 피해자로 살지 말고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인이라는 지옥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쁨과 슬픔. 몹시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함께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 덕분에 덜 춥긴 하지만 온몸에 난 가시가 서로를 찌르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슴도치는 상대의 체온이 그리워서 부둥켜 안았다가 상대가 주는 고통 때문에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쓴 우화 고슴도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고슴도치들은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가시가 없는 부분인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잡니다. 서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죠. 인간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닫힌 방으로 돌아가 보면 갇힌 방의 문이 열려서 세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역겹기는 하지만 혼자 있는 건 더 끔찍한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는 외롭고 타인은 힘들고 이것이 자립과 상대와의 일체감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부딪히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관계는 거리두기의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을까봐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를 찌를 수도 있고 그가 나를 찌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위를 견뎌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수시로 내 감정에 상처를 주는 사람 중에는 직장 동료나 가족이 많습니다. 산불의 확산을 줄이는 데는 3미터 이상의 나무 간격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기대치를 낮추고 각자의 세계를 존중해주면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때 제주도에 있는 분재예술원에서 분재 만들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고 줄기와 가지를 다듬어서 아름답게 연출해낸 분재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정교하게 가지치기를 한 나무에서는 꽃이 풍성하게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내가 원하는 최상의 모습으로 나무를 키워내는 비결은 가지치기의 기술이었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상처나고 찢어진 나무 껍질은 조심스럽게 손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잎이 나는 줄기가 잘 자랍니다.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꽃과 열매, 잎을 잃고 병충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수시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관계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관계는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뿐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까지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라내면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새롭고 이로운 관계가 열매 맺을 테니까요. 관계 상담소.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요. 제 동료는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저도 그리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저도 덩달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평소 감정도 점점 나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 동료는 회사뿐 아니라 회사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많아서 뒷담화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뒷담화하는 자리에 제가 없으면 제 뒷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사람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그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여러 사람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단호하게 등을 돌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맞장구 치던 동료들도 몹시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겁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과 잘 지내기란 결코 쉽지 않죠. 또한 그들은 자신의 불평에 동조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단 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은 들어주었더라도 최대한 그 동료와 말을 섞지 않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거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건 회사 욕을 하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반응해주는 순간 말려들게 되거든요.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험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혼이 빈곤합니다. 잘못된 소문이나 험담이 다른 이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리 애슈너와 미치 마이어스는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는 책에서 불만족과 불평의 문제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성취의 문제도 아니다. 만족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감이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항상 깨어있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
내 삶에 의미가 있음을 믿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남을 끌어내리지도 않고 험담을 하지도 않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만 뿜는 그들에게 무표정한 모습으로 조금은 거리를 두세요. 어쩌면 내가 진심을 감추고 잘 들어주는 척 하니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마구 감정을 배설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밝은 화제로 돌리는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동료가 부정적 패턴의 대화만 고집한다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는 건 너무 큰 욕심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니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잘 지내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을수록 내 것을 자꾸 내줘야 합니다.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상대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요구하죠.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꾸 나만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한들 언제 또 태도가 돌변할지 모릅니다. 거리를 두는 걸 눈치채고 나를 욕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다 압니다.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해서 모두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의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같이 험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도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쓸모없는 감정 소비이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지 마세요. 내 감정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친구는 나의 미래다. 1990년대 말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의학 박사였던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큰 병을 얻게 되면 배우자의 건강도 위태로워지는 사례를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연구를 하던 크리스테키스는 부부관계가 서로의 건강에 이토록 크게 영향을 끼친다면 친구 관계도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구를 하던 제임스 파울러 교수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레이밍햄이라는 도시에서는 1948년부터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체 검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 심장 질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친구 관계에 대한 인터뷰까지 엄청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사회관계 연구의 모델이 되었죠. 그리스테키스 박사는 어느 날 방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에 비만이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전염된다라는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2년에서 4년간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은 45%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은 20%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은 10%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는 이름은 알아도 얼굴은 모를 수 있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내가 살찌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연구자들은 이 효과를 3단계 영향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3단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즉 1단계 친구, 2단계 친구의 친구, 3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서 우리는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우리 또한 3단계 거리 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A, 친구의 친구를 B,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C라고 합시다. C가 비만이면 B가 가지고 있는 비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쳐서 C에 비하면 나는 뚱뚱한 편이 아니야. 또는 C에 비하면 나는 날씬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B가 가진 인식은 A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내 친구인 A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결국 친구가 비만이거나 친구의 친구가 비만인 경우 비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식습관과 같은 내 행동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일수록 만날 때마다 같은 음식을 서로 비슷한 양으로 먹으면서 식습관이 닮아가는 것처럼 비만도 친구는 물론이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와 같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도 미묘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완전히 공감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몸매가 후덕합니다. 2주에 한 번 만나서 실컷 먹고 수다를 떠는 친구들이죠. 저는 50kg 초반대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생애 최대의 몸무게를 경신해 가는 중입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말랐어. 더 먹어. 좀 더 쪄도 된다. 하나도 안 쪘다. 더 먹어라. 더 먹자.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믿고 잘 따른 결과였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 저는 가장 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고 안심하고 마구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비만에 대한 인식이 바뀐 탓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뚱뚱한 내 친구들을 원망하고 나의 뱃살 증가의 원인을 그들 탓으로 돌리고 싶은 욕구가 팽창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면 상황은 역전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성형에 가까운 효과를 보게 된다면 나로부터 3단계 영양 법칙이 다시 시작되겠지요. 그럼 행복은 연결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하버드대학교 크리스테키스 박사와 UCSD 공동연구팀은 2008년에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행복한 감정의 강력한 전파력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21살에서 70세 성인 4,70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감정이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20년 동안 분석한 결과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한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같이 사는 가족보다는 친구나 이웃에게 더 쉽게 전파된다.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15%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10%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6%가량 높아진다. 그럼 불행의 전염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불행 역시 행복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친구가 불행할 경우 내가 불행해질 확률은 15%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가 불행한 경우 내가 불행해질 확률은 10%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불행할 경우 내가 불행해질 확률은 6%가량 높아진다. 내 친구의 비만이, 내 친구의 흡연이, 내 친구의 우울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잠시 그 친구와 멀어져도 좋겠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져서 그 친구에게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을 때까지 잠시만이라도 멀어지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들끼리,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죠. 체중을 감량해서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하는 모임에 들어가세요. 금연하고 싶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세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세요. 사람 잘 알아보고 잘 사귀는 지혜. 사람을 잘 알아봐야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할까요? 사람을 사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칼럼을 쓰는 일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이 일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야는 달라도 사람을 알아보고 인간관계를 경영하는 공통분모는 동일했습니다. 그 무렵 논어, 중용, 대학, 심경부주, 명심보감, 대학연의 등 동양 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양 심리학에서 얻지 못한 좋은 답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고 말과 행동을 살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선대 학자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연유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편안해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첫째, 잘 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만 대충 보고 관계를 맺어서 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을 포착해내지 못한 나의 잘못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나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믿었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도 사람도 한꺼번에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는데 꽤 오랜 시간과 마음을 허비했죠. 잘 들여다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걸 논어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둘째,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상대의 단점을 들추고 소문을 내는 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을 관찰해 보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흠집내고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실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 험담을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싶은 시기심을 가졌던 것이죠. 자세히 살펴서 그가 전하는 말을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그 말과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한 것인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한 것인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논어 하기 편에서 공자가 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으로도 서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실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행동이 한결같은 사람을 사귀면 좋겠습니다. 명심보감 교우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지만 종종 물기가 옷에 스며들고 무지한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뒷간에 앉은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혀지지 않지만 종종 옷에서 악취가 나느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귀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풍기는 악취가 나에게도 스며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논어 공야장편에서 공자는 안평중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안평중은 사람을 잘 사귄다. 오래 사귀면서도 공경을 잃지 않는다. 친구 사이도 오래되면 허물이 없어져서 서로 편하게 대하다가 급기야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오래될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잘 사귀는 태도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잃는 순간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 부부,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주변엔 괜찮은 사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다 내게 배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논어 수리편에서 공자가 말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좋은 점은 가리어 본받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은 가려서 고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면서 살 수는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보면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실천할 때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